시선이 필요한 곳에 꺼낸 공을 쏘아 올리는 시간,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 용해인 한소범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칼럼지기 용해인 기본소속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소범 한국일보 기자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네요. 네, 계절이 변했네요, 그 사이에. 예,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좀 마음이 무거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교제 폭력 혹은 교제 살인 뭐 이런 주제로 좀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어부터 볼게요.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데이트 폭력 이렇게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로 지금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님? 사실 저희가 보면 데이트나 교제나 비슷한 말인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조금 더 데이트가 낭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게 데이트라는 말 자체가 서로한테 호감을 느끼는 남녀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좀 낭만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이 둘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 대검찰청 같은 경우도 교제 폭력이라는 말로 바꿔 쓰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에 개입을 해서 처벌해야 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을 해서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그냥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 데이트 와중에 이렇게 그렇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어감이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의 낭만적 행위. 그리고 교제는 사귄다라는 표현의 중립적 어감. 그래서 이 교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인권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 결과 작년 한 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한 해 동안 49명, 그리고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158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교제 폭력도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2019년에는 5만여 건 수준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6만 건을 넘었다고 하니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왜 이게 증가를 할까요? 네, 이 교제 폭력이라는 문제에는 입법 공백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사 공백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교제 폭력은 현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스토킹 처벌법이나 뭐 가정 폭력, 뭐 성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제 폭력은 별도로 규정된 법이 없어서 형법상의 폭행과 협박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심각한 보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처벌받는 것이 저 피해자 때문이야라고 하는 어떤 원한의 감정들도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경찰의 안일한 수사 관행들도 계속해서 교제폭력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교제폭력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유가족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 한두 차례 신고를 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내가 경찰에 신고당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잔인하고 과감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 방어 차원에서 맞다가 방어 차원에서 한두 대를 이렇게 같이 때리게 되면 쌍방폭력으로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 공백과 수사 공백 속에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드물게는 남성도 피해자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피해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완력이라고 하죠. 힘의 우열 관계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어떤 한국적 특수성상 남성이 좀 더 이제 교제를 할 경우에는 남성이 좀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이제 상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남성들을 조금 이렇게 잠재적 가해자 취급한다, 이런 조금 반발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교제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라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온 것 자체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경찰이 집계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례는 이미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교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것 자체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작년에 통계가 처음 나온 거였고 그것도 성별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관계성은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당했는지 남성이 여성에게 당했는지가 이제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80%, 90% 가까이는 여성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제 폭력의 시작점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해자들의 행동과 전략을 보면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식의 강압적 통제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이게 저희가 폭력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폭력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너 좀 일찍 다녀. 너 옷 좀 그렇게 짧게 입지 마.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것도 사실은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통제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강압적 통제라고 하는데 예. 전문가들은 이게 가장 강력한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의 징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랑 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니까 사랑하니까 일찍 다니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피해자가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이미 그 통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최근에 이제 김래아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성향이 강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한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이거 뿌릴 거야. 나 자살할 거야. 너네 가족들 위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점차 진화되는 관계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과도하게 걱정해주는 오빠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되어도 신고를 한다 해도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법적으로 이제 반의사불벌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게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원한다,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처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제폭력이라는 영역을 기존의 폭행협박죄에서 별도로 이제 분리해서 다른 뭐 성폭력처럼 혹은 뭐 가정폭력처럼 이제 처벌을 하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구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의사불벌죄가 그러면 폐지되면 이 경찰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냥 현장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42.8%가 이제 현장 종결이 되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수사 관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수사 처벌의 어떤 의지와 가해자를 제지하려는 의지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장 종결되어 버리고 이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가해자가 더 잔인하거나 더 과감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악순환은 좀 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일회성 신고라고 하더라도 좀 엄중하게 대응하고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현장에서의 수사 관행 개선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 이제 거제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나 이 사법 기관 쪽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니까 싸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까이 사귀었던 사람을 고발해야 되는,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심리적인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풀려난 이후에 아는 사이니까 우리 집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계속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서 혹은 현장에서 화해하세요 종결하고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저항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포악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저에 대해서 교제하는 사이면은 특히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난 사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사사건건 뭐 가족들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는 곳, 직장 이런 것까지 찾아와서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감옥에 반년 갔다 왔다. 그러면 복수하겠어 막 이렇게 나올 거면은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거나 진짜 어디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신변 안전 조치 같은 게 있잖아요. 경찰에 이렇게 좀 제가 위험하니까 저를 좀 안전하게 조금 보호해 주세요라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의원님? 보호 조치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들이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라는 뭐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해자를 유치장에 이제 며칠 동안 수감을 하는 유치장 유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되면서 양방향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스마트워치의 문제는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 범죄 자체를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경북 김천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충남 서산 아내 보복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피해자의 안전 조치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가해자의 생활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야지 이렇게 피해자의 생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생활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여기 근데 아직 범죄자가 아니니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으니까 인격침해 문제도 있기는 해서. 근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찰이 잠정조치 신청하는 올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잠정조치를 신청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 2.7%만이 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도를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고 마련해 나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느냐는 또 다르게 점검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서 요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이 이제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그랬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처벌법을 고쳐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을 하려고 하거나 교제폭력 처벌법을 신설하자 이런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게 다 이제 폐기됐어요. 폐기된 게 이제 뭐 교제는 그럼 어디까지 교제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뭐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는 것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교제폭력을 처벌하려고 했던 입법부의 의지가 좀 모호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적인 평가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엔이나 미국, 영국 같은 곳에서는 교제폭력을 비롯한 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고 있었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결된 16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으로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할 건지는 입법부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판단을 내리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그 전조 증상이라고 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떤 강압적인 통제 행위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는 이것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단계들은 회색지대로 두려는 의지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발의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통과를 시키는 거고 안 하려고 하면은 100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걸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은 교제를 법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제를 2년 이하는 교제로 치지 않고 2년 이상부터 교제로 친다. 뭐 이렇게 법조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경찰이나
그 사람 수사기관에 이제 판단에 맡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관계 기간이라든지 관계 유형이라든지 경제적 결합 정도 뭐 이런 것들 주변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다 법으로 오히려 만들려고 하니까 법 과잉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또 판단하기 전에 이제 그 현장에서 내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여지를 좀 열어두면 오히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뭐 그거를 너무 열어두면은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또 이게 문제다 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18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교제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게 스토킹 교제폭력 처벌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요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을 좀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교제 폭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스토킹 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교제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 해당 법률 안에서 교제 행위를 연인 관계 혹은 연인이 되고자 하는 관계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 연인이라거나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친밀 관계를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의원님이 이건 공동 발의하신 건 아닌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성폭력 철폐 주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주간에 이 관련된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번 달 말에 혹은 다음 달 초쯤에 발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작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법안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법안하고 의원님이 만약에 발의하시면 그 법안하고 같이 좀 테이블에 올려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결국 이제 교제폭력, 교제살인 사건 연구를 해보면은 주변 사람들은 야 빨리 헤어지면 되잖아, 왜 너 그렇게 멍청이 같이 당하고 살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좀 좌절감, 고립감을 준다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자님,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두 사람이 좀 알아서 잘 해봐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제 관련한 방송을 만드신 PD님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판사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그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는 말은 그 영역이 정상적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예. 폭력이 난무한 것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제폭력, 교제살인은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주변인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조금 더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네, 사실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제 신고를 하면 남자친구랑 좀 잘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왜 냉정하게 끊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일상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폭력을 당하지만 이것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참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을 겪은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정부에게 털어놓을 때 너가 겪고 있는 것은 폭력이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인식이 사회적인 상식이 된다면 저는 교제폭력의 피해도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공간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한소범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